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PT 마지막 주자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평가가 여야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다른 연설도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개혁 주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젊은 정치인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확인하시죠. (6월 21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오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되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2주 동안 학원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어머니를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공식 리셉션에서 유치전을 이어갑니다. 이에 앞서서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5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이 올해 3분기에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동결됐습니다. 여당은 올해까지 동결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전유정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과외교사 54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집에서는 살인을 암시하는 글귀가 적힌 공책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강화됐습니다. 공교육을 강조하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1학년 공통과목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입 내신 관리에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자사고와 특목고가 유지되면서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예정대로 전면 시행됩니다. 1학년 공통과목은 석차 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고 2, 3학년 선택과목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절대평가합니다. 1학년 내신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부는 현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평가 신뢰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는 한편 평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다양한 교육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전형을 관리해 선행학습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교 내신을 미리 준비하겠다라는 어떤 사교육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 특목고, 자사고 선호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다소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 자사고를 뭔가 확대시켜가지고 공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고등학교의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서열화 비판까지 나오면서 저학년 학생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스타 강사를 연봉이 100억 원이 넘은 지 오래죠. 킬러 문항을 잘 맞추면 순식간에 이름을 얻어서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 되는데 수능 출제위원 이력까지 사교육 마케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의 한 사설 모의고사 업체입니다.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8번이나 참여했고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참여해 평가원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를 만든다고 자랑합니다.
또 다른 유명 강사는 방송에서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일한 경험담을 풀었고 온라인엔 수능 출제위원님을 내세워 집중 과외나 대입 상담을 해준다는 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제위원이 지켜야 할 비밀 서약서를 어기고 자신의 경력을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표님도 지금 안 계시고 그래서. 또 다른 사교육업체는 모의고사로 사교육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출제 원리를 배운 뒤 과목당 여러 팀을 붙여 개발했다는 모의고사를 수강생에게만 제공하는 마케팅으로 대박을 친 겁니다. 모의고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강의가 자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수능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하게. 그 시험을 보는 거랑 실력이랑 또 다르다고 생각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경쟁사 대비 2배나 많은 모의고사를 제공하다 보니 킬러 문항이 많을수록 입시 결과가 좋았고 전국 의대 정시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이 학원에서 배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권 카르텔이란 입장입니다.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기로 해 곧 대대적인 학원가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감사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복무감사의 명확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관련 취지를 명확하게 지시한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친모인 30대 여성 고모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영아 시신도 함께 옮겼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친모에 대한 1차 경찰 수사가 끝났습니다. 어떤 진술이 나왔습니까? 경찰이 35살 여성 고모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조금 전 마쳤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자신이 출산한 아기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 고 씨가 사는 경기 수원시 아파트를 압수수색한 뒤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고 씨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게 지난해 하반기인데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사를 오면서 영아 시신도 함께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은 자택 냉장고 냉동칸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기를 살해한 게 5년 전쯤인데 왜 살해했다고 합니까? 고 씨는 남편인 40대 이모 씨와의 사이에서 만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넷째인 여아를 출산한 뒤 하루 만에 생활고를 이유로 자택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5째인 남아도 같은 이유로 출산한 병원 인근 길가에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남편은 아내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출산한지 몰랐다는 남편 말이 사실인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사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수원시는 피해 아동들이 출생 직후 비형 간염 예방 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감사원 조사 결과 이 같은 사례는 2천여 명에 달하고 대부분이 1살 안팎의 영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이 지자체와 경찰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사례가 20여 건에 달하는 만큼 피해 아동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과외교사 54명과 접촉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의 집에서는 살인을 암시하는 글귀가 적힌 공책도 발견됐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범행 대상을 찾은 정유정. 숨진 피해자를 선택하기 전에 과외 앱으로 무려 54명에게 접촉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집에 혼자 사는지, 집에 찾아가서 과외를 받아도 되는지를 물으며 범행 대상을 찾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던 정유정이 확보한 증거를 내밀자 계획범죄라고 실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도 정유정 집에서 나왔습니다. 새 공책 한 권에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글귀만 적혀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정유정이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불우한 성장 과정과 대학 입학 및 취업 실패 등으로 쌓인 분노를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해소했다는 겁니다. 정유정이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CCTV에 여러 차례 노출되고 택시기사의 의심을 사는 등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건 사회 경험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정유정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유족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겁니다. 재석 의원 246명이 반대 없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문이란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법원 판결 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등 제도적 보완도 강화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도 반대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촬영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 즉 머그샷 공개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도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는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특위 활동과 국정조사 착수 시기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6월 내에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 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또 민주당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면은 우리 원내 지도부끼리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국정조사 때부터 이견이 컸던 만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처리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프랑스 방문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공식 리셉션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원팀 코리아 총력전에 정점을 찍습니다. 윤 대통령이 4차 프레젠테이션에 지각했다는 논란이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라며 선동 세력의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지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소정 기자. 네, 프랑스 이시레 물리노입니다.
자, 박 기자가 서 있는 그쪽이 리셉션이 열리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스포츠센터가 바로 리셉션장인데요.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밤 이곳 스포츠센터에서 공식 리셉션이 진행됩니다. 총회 첫날인 이틀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셉션이, 또 어제는 이탈리아의 리셉션이 열렸고요. 추첨에 따라 마지막 날인 오늘이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BIE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한식도 대접하고 각종 문화 행사, 한국 문화 전시관도 운영하면서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하는 자리인데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엑스포 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4대 그룹 총수까지 총출동해서 부산 엑스포 개최 의지와 역량을 호소할 텐데요. 이른바 원팀 코리아 총력전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 일정의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의 2박 3일을 마무리하고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국빈 방문이 예정된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 대통령의 직접 연설에 대해서 호평이 많은데 논란도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이탈리아 순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마치고 우리 발표가 가장 훌륭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엑스포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요청했더니 사우디는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잘 쓰인 사업 제안서처럼 제시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이탈리아는 진심은 있었지만 비전문적이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문화, 휴머니티, 기술까지 여러 가지 장점이 고루 부각돼 이보다 나을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이 프레젠테이션에 지각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사가 예정보다 25분이나 지연돼 시작을 했는데 이 직전에 윤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또 사우디 발표 때 대기실에 있던 윤 대통령이 한국 차례가 되고 입장을 했는데 자리에 앉기 전에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이 1분가량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우리 대표단이 모두 자리에 앉은 뒤 부산 엑스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영상이 또 상영을 된 탓에 지각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총회 측 기술 담당자가 일단 영상을 내보내서 장례를 빨리 정리할 생각이었다라고 해명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일부 국내 선동 세력이 왜곡된 정보를 흘려 격가지로 비판하는데 참 개탄스럽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로써 이 유치전은 마무리가 되고요.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선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이실의 물리노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만들고 관련한 국제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 첨단 기업 6개사에서 1조 2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프랑스 지성의 산실 소르본 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질서를 주제로 대담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챗 GPT 같은 기술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겼던 창작 능력으로까지 진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도 좋지만 동시에 기후위기와 양극화, 인간성 상실 등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실존적으로 마주했다면서 이를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 가치로 존중되고 나아가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이 공동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을 만들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파리 이니셔티브로 명명하면서 실제 관련한 규범이나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습니다.
대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에 참석했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첨단 소재 등 관련한 유럽의 6개 기업에서 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CEO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 등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국가들과의 연대,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의 경제 행보까지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의 2박 3일 동안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을 재확인했습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5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이 올해 3분기에는 인상을 멈춥니다. 여름철 냉방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분기 킬로와트 시당 6.9원을 시작으로 5분기에 걸쳐 모두 40.4원 인상된 전기요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에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등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국민 물가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 조정 단가도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동결로 누적 적자 45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적자 구조는 당분간 불가피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폭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오른 금액은 아직 절반도 못 미칩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2배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킬로와트 시당 20원 내지 30원 정도의 요금 인상이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적자를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반응이 변수입니다. 당장 여당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지금 나름 아직 예측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결국 앞으로 전기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는 국제에너지 가격과 정치권의 물가 안정 기조,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까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연체 위험률이 연말에 2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돈을 못 갚는 가게와 기업도 늘고 있어서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에도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 3천만 원으로 다른 직군의 3배가 넘습니다. 버티기 위해 담보를 잡히고 집을 팔고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 이곳저곳에 빚이 쌓였습니다. 집도 팔았고 집을 팔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대출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유지해 보려고 또 다른 곳에서 1금융, 2금융, 3금융 솔직히 4채까지는 안 써봤습니다만은 연체율은 슬금슬금 올라 이미 1%를 넘겼고 연말이 되면 연체 위험률은 3.1%까지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경우 연체 위험률이 18%에 달합니다. 특히 취약 차주가 많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이 연체율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을 거란 분석입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었으며 수익성은 대손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지속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채무 조정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권의 신규 연체율도 최근 급증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 평균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곳곳에서 부실 자산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이를 반영한 금융 취약성 평가 지수는 올해 1분기 48.1로 2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 층적값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6년 만에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인프라 건설 같은 기지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제대로 된 막사조차 없이 임시 배치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정부는 6년 만에 기지 내 인프라 건설에 필수인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성주기지 전자파 측정값은 1제곱미터에 0.01887 공와트, 인체 보호 기준인 10와트 퍼 제곱미터에 0.189%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정부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 자료를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지 정상화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물자와 장비 조달을 위한 상시적인 지상 접근권 확보가 완료된 데 이어 지난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됐던 40만 제곱미터에 대한 2차 부지 공여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환경 영향 평가가 결론나면서 현재 설계 중인 부지 개발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가 정상화됨으로써 그 업그레이드 계획에 또 좀 더 가속도가 있을 걸 보여주고 사드 체계가 정상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탄도탄 방어 체계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성주기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 24개 주민 지원 사업안을 지난 4월 마련했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은 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결국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건데 국정농단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고 이건희 전 회장에서 당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의 향배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던 이재용 회장은 합병과 함께 비로소 삼성 지배구조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합병의 결정적 의결권을 가진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석연찮은 합병 과정 배후로 작용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은 결국 8년 만에 거액의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외압이 작용했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낸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모두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93% 승소했다고 평가하지만 정책에 유착이 드러난 국정농단의 씨앗이 결국 국가 배상으로 이어진 모양새입니다. 엘리엇도 이런 점을 부각하며 배상 명령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배상 원금, 법률 비용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복리 5% 지연이자를 명령한 만큼 불복할 경우 총 배상액이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저희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설명드릴 기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유착 부패 후폭풍을 국민 혈세로 수습해야 하는 탓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엘리엇과 똑같은 주장으로 제기한 닮은꼴 소송에 이번 배상 결정이 영향을 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 밖에 스위스 승강기 업체와 이란 디아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 분쟁 소송 등도 추가로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사이 국제 투자 분쟁 소송 과정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측의 서면을 보면 엘리엇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한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엘리엇은 한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며 부정부패의 사슬이 단순한 의혹에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 회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건 사실이지만 합병이 승인된 이후의 일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어 맞섰습니다. 정부는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청와대가 합병에 대한 보고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보았다는 사실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이 뇌물 때문에 합병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 만에 이뤄진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 일정에 함께 동행했던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게 대북 압박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방어 자산을 배치하고 훈련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외교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와 대중 외교 정책 등 다양한 글로벌과 영내 이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we made very clear that we believe that that Beijing has both the capability and responsibility to use its influence with North Korea to encourage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to encourage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ve acts, particularly all of the recent missile tests that it's carried out. 동아태 정책을 총괄하는 미 고위 당국자가 방중 일정이 끝나자마자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를 찾은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강화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미중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방어 자산을 배치하고 훈련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도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朝鲜半岛问题的症结是很清楚的，各方都应该正视问题的症结，承担各自的责任，通过有意义的对话，均衡解决各方的合理关切。 미 중 간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대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중 해빙 국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가리켜 독재자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도발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기금 모금 행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2월 정찰 풍선 사태 때 시 주석이 경위를 몰라 매우 당황했다며 독재자들에겐 큰 창피라고 말한 겁니다. 바이든이 시진핑을 겨냥해 독재자라고 말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By outside pressure from autocrats, they seek to advance their own power, export and expand their influence around the world, and justify the repressive policies and practices. 양국 간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자마자 나온 공격적 발언에 중국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严重违背外交礼仪，严重侵犯中方政治尊严，是公开的政治挑衅。 물론 차남의 탈세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의 선거용 발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시 주석의 블링컨 접견 때 상석 의전 논란도 내부 반미 여론을 의식했단 말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란 겁니다. 我也希望国务卿先生这次访华呀，能够为稳定中美关系多发挥积极作用。 미중 정상의 이런 뒤끝, 바닥을 쳤다고 해서 반등을 기대하기도 힘든 G2 관계가 배경입니다. 실제 미국은 디리스킹으로 표현만 바꿨을 뿐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와 군사 견제는 그대로입니다. To build hypersonic missiles, to use technology that may have repressive purposes. It's not in our interest to provide that technology to China. 중국도 홍6K 폭격기 실탄 사격 영상을 공개하고 산둥 항모를 타이완 해협에 보내며 물러날 뜻이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8월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때 끄는 군사 한라인 복원에 응하지 않은 것도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비교적 젊은 우리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키워드를 좀 뽑자면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T 마지막 연설 주자로 나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9분간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어요. 뭐 읽어보시거나 하여튼 그 과정들을 보셨을 텐데 기사를 또 확인하셨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좀 이렇게 좀 와닿던가요? 예. 제가 뭐 전문을 듣진 못하고 이제 기사로서 전문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러면 물론 한국어지만 완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완벽하게 투자했고 완벽한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자신감이 없으면 완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표차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7표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막판에 그 흔들리는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으로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엑스포에 진심이고 얼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딱 함축하는 단어가 저는 완벽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자신감을 보여줬다. 저는 저 완벽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됐다라고 했고 저도 이제 그 과정들을 지켜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뭐 스타들도 나오고 우리의 강점들을 설명하면서 각자 이제 맡은 바들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이 과정을 뭐 야권 일각에서도 호평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뭐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야권은 늘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늘 비판만 잘한 게 많이 없었군요. 그렇게 없었죠. 예. 일단은 그렇게 없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프랑스 가서 이제 영어 PT를 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그 자체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아주 큰 노력이고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태도다. 봤을 때 대통령께서 영어 PT를 직접 하신다. 라는 부분들이 보는 사람들에게서는 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정말 노력하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굳이 이제 키워드를 뽑자면 저는 아까도 뭐 자막에 나왔지만 부산은 준비됐다. 준비된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 그러면서 미래와 연대 얘기를 같이 덧붙이셨는데 저는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이 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권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부산 엑스포가 유치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진정성 있게 PT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봐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뭐 싸이도 나오고 하면서 우리 K-팝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자랑을 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세계인들에게 좀 통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회원국들이 그런 것도 고려할 것 같아요.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우디보다는. 사우디는 덥고 K-팝 같은 것도 없고 K-컬처도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이번 파리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PT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보지만 조금 아쉬웠던 건 저번 미국 의회에서 했던 연설만큼 조금 좀 자연스럽고 유창하고 좀 뭐 감동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번에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저는 좀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때 지금 어쨌든 3파전이잖아요.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고 있고 우리가 후발 주자고 한 표를 90표 이상은 좀 획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에 근접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번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게 조금 근소하게 좀 따라잡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에 나왔어가지고 그 87표, 81표 뭐 이렇게까지
쫓아왔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그제였나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만 넘어서면 우리도 예, 가능한 수준인 그렇죠.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변수라고 하면은 밀린 분담금을 다 내 가지고 북한이 굳이 투표를 참여하겠다라고 나왔던 것.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참여 투표하는 대상국 중에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거의 확실해 보여서 아마 그 두 표를 얻긴 힘들지만은 나머지 6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경제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와 오일머니라고 해서 굉장히 뭐 자산이 넘쳐나는 나라긴 하지만은 과연 소프트 파워라는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있는가? 저는 거의 뭐 발끝도 못 따라오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적어도 소프트 파워만큼은. 그럼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성 문제도 있고. 아마 이제 세계인들은 그런 걸 주목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돈뿐만이 아니라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얼만큼 이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힘이 강하느냐, 역사적인 힘이 강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나라의 정상들이 얼만큼 엑스포 유치에 진심인가를 아마 세계인들이 따져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 경기도 그렇지만 승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0표에서 80표까지 따라갔다는 건 굉장히 이 승기를 잡았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막판 또 까봐야 아는 거겠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에 가진 저력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엑스포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전 국민이 나서는 그런 분위기예요.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그냥 경제적인 효과 때문만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시절에는 그런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경제 효과가 뭐 몇십 조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홍보 효과도 있고. 엑스포 유치 그거를 해서 뭐 60조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일자리 50만 개.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뭐 팍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엑스포라는 부분들이 특히 부산 엑스포는 임시 엑스포가 아니라 등록 엑스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월드컵, 그다음에 올림픽, 그다음에 엑스포 이 세 개가 3대 축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유치 경쟁을 엄청 각 정부별로 노력을 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엄청 해외 세일즈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장성산에 있는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가 또 성공적으로 결과물을 뽑아내면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과물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져가시는 부분들은 여야가 뭐 비판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정치의 화합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엑스포 유치는 정치에 대한 화합의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야에서 부산 엑스포 노력하고 오셨으니까 또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가 전원 동수로 해서 그거를 BIE에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산 엑스포 부분에 엑스포를 선정하는 BIE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치권이 더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한 번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말로 정치도 협치할 수 있는 어떤 기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판 좀 뒤집기가 우리 좀 한국인의 저력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차예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11월에 이제 최종이 발표가 되는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연설로 주목받은 또 다른 인물 김기현 대표입니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외국인 투표권 박탈, 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해서 눈길을 끌었죠. 이 내용을 저희가 짧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놓아야 하는 겁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보 피부양자 그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건보 먹튀, 건보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이야기했고 저희가 이제 그걸 다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가장 먼저는 뭐 그거 얘기와 이제 별도로 외국인 건강보험 또 투표권 박탈, 이게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이슈, 또 새로운 또 토론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투표권 제한, 또 건강보험 먹튀 뭐 이것들을 막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했던 이유는 총선 공약에 지금 넣겠다는 그런 주제예요. 자,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참정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례적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참정권, 외국인들의 참정권이 들어온 것이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당시 일본에 있던 주일 한국인들,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투표권도 보장했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그런 거죠. 차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다른 세계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뭐 말씀드린 대로 비례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균일하게 맞춰야 되지만은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러니까 재외 국민들의 어떤 투표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좀 너무 나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도입된 취지 역시도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을 해외에서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던 거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야지 없애는 거는 저는 좀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건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인들이 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이용해서 상당 부분 어떤 건보의 예산들을 많이 가져갔던, 빼앗아갔던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그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녹취에도 저희가 들려드렸지만 중국을 지금 어쨌든 찍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일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주의에서 일본 내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을 위한 어떤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중국을 찍어서 얘기했고 이 시기 자체가 싱하이밍 대사 발언 때문에도 그렇고 뭐 중국과 어떤 좀 마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집권여당 대표로서 저런 말씀을 왜 하실까 싶었어요. 저런 걸 보고 보통 번지수가 틀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시기도 아닐 뿐더러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논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럴 땐 조금 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이 중국 문제를 물밑에서 풀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저 교섭단 지원설에 나와서 저렇게 소리를 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국내 투표권을 폐지하고 건보 부분도 축소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 상호주의 좋습니다. 당연히 상호주의는 필요하죠. 하지만 투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공산주의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 논의는 돼왔어요. 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주냐면 기본 가치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세계인들한테 표상하는 겁니다. 선진국들이 많이 또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본인들의 국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투표권을 주는 것이죠. 심지어 또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인들 지금 뭐 전체 외국인 중에 좀 그 퍼센테이지는 많지만 투표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유권자들로 따지면 거기에다가 또 따지고 보면은 투표율도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투표권을 제한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투표권이 주는데 중국인들은 5년 이상입니다. 2년이 더 강화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법도 개정돼서 어느 정도 참정권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정치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아예 번지수가 틀렸다. 그다음 두 번째,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요. 먹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국가 재정을 소중한 재정을 낭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되 전체를 보면 중국인들, 특히 외국인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재정은요. 흑자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최근 한 5천억 이상을 외국인 건보 자체가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걷어드는 게 많은 상황에서 굳이 왜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말하자면은
그 세수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왜 집권여당 대표 없애자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곳간이 말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 대표가 지금 뭘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반중 정서를 통해서 또 뭔가 야당과의 정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외국인 참정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계속 토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뭐 이제 야당 측에서는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내용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야의 목소리를 다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0만 명의 중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특정 지역에 사실은 몰려 있는 곳들이 덜어 있어요. 상호주의 원칙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과연 국내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이 혹시 이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해서 한번 논의해 볼 수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총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 참정권 부여를 한 거였기 때문에 2026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슈인데 김기현 대표가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반중 정서 프레임으로 이 자신의 정치적 결사를 위한 그런 프레임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좀 우리가 좀 봤습니다. 자, 이제 좀 시기를 좀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이게 2020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2026년에 지금 해야 되는 토론이 왜 지금 나왔느냐? 그것은 사실은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주장이에요, 야권에서는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노골적인 내정 간섭의 메시지를 냈고 야당 대표가 그 옆에 들러리를 서주는 모양새가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중국의 외교 행보들, 그다음에 대남 정책들 이런 것들은 저는 질타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좀 떨어져 있긴 하더라도 이 투표권 문제는 사실 계속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반중 정서를 굳이 자극할 필요도 없이 지금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보자라고 저는 그 주의 환기를 좀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이제 건보 관련돼서도 뭐 서영주 대변인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흑자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중국인들이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악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중국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앞서서 박정아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몇몇 특정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인 비율들이 10%가 넘는 지역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투표에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만 해도 대개는 뭐 5%포인트 이내로 선거 결과들이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투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해서 선거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선거 다가가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선거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게 이 선거 이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깊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 그래픽을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을 봤을 때 한 10%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한 11곳이 되더라고요. 11곳이 뭐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영향을 지금 그래픽 없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안산시, 영등포구, 영암군, 금천군, 구로구, 진천군, 포천시, 시흥시, 안성시, 서울 중구. 그러니까 이게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렇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인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국익과 국격이 먼저인지 총선에서 표 계산하는 게 먼저인지 집권여당 대표가 그 계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중 정서라는 게 통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아요. 그런 반중 정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싱하이밍 대사 부분의 발언들은 부적절하죠. 그거에 때 맞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던짐으로써 국내에서 반중 정서를 다시 끌어올리고 이거를 어떤 총선에서 표에 없던 영향력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내심이 너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민주당에서는 한심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양성입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선진국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 인권, 민주주의가 정말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인데 그러면은 뭐 중국인들이라고 차별하고 참정권을 제한합니까? 그럼 모든 외국인 다 제한할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야, 나라가
다시 후진국으로 후퇴하는구나. 국격. 예. 국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표 계산할 때가 아니다. 예. 라는 차원에서는 김기현 대표께서 좀 주워 담기는 좀 연구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수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토론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어제 이제 또 얘기했던 이 부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궁금해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지금 밝힌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한 10% 줄이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 의원 수 자체를.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렇고 비례 쪽에서 좀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뭐 당론으로 좀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들으신 건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직까지 뭐 제가 당론으로 이게 결정됐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김병민 최고가 비례대표에서 줄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지역구 내에서 이제 줄일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역구를 건드리면 사실 굉장히 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단 현역 국회의원들이 민감한 거는 둘째 문제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되게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도시를 합쳐서 하나의 지역구로 말하자면 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한 국회의원이 담당해야 되는 지역구가 넓어진다는 이야기고 한 국회의원이 담당해야 되는 일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줄어버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도시들을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의 업무나 집중도 같은 것들이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의 의원들을 줄이는 것은 제 생각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비례대표 쪽에서 줄여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방식들이 논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비례대표가 오히려 늘려야 된다는 주장들도 제법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정말 물리적으로 뭐 10%를 줄이자 이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김남국 의원 뭐 코인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 하면서 세비를 받아간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간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는 좀 선회를 했거든요. 아마 김기현 대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비례대표를 좀 줄이겠다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찬성하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에서 대변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 약자라든지 인구 전체를 이제 이렇게 대표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얘기 나온 것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권이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문제라고는 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김기현 대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을 또 국민 앞에 한 겁니다. 실현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의원 정수 축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건 선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선구제를 대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 사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45%로 당선되고 55%는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주민들을 유권자들을 데리고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대표성 자체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중대선거구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안에서 비례를 줄이냐 의원 지역구를 줄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의원 정원을 축소한다는 것들은 또 똑같습니다. 중국인 투표권 제한하고 의료보험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인기영합주의예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던지는 거죠. 하지만 정서적이고 정서법, 감정으로만 국정을 운영할 수 없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런 부분에만 올라타서 하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의원 정수 축소 부분들은 불가능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하는 국회, 그러니까 국회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식의 인기영합주의적인 발언보다는 조금 더 중대선거구제 부분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보기 좋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들이 오늘도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또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관심이 또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는 이 비례대표 줄이는 이런 문제들도 어디로 이제 연결이 되냐면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천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가 결국에는 검사 공천만이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많은 검사들이 이번에 공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여러 이제 의혹들이 제기됐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완전히 선을 긋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는지요? 들어보셨나요? 네. 예. 뭐 오늘 언론사와의 어떤 간담회뿐만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어느 공식 석상이나 아니면은 이 공천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내 행사에서도 계속. 그럼요. 예, 당내 행사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저같이 이렇게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도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 번 선언을 하셨고 본인의 어떤 당대표의 정치적 행방, 운명 이런 것들을 결국 이번 총선에 다 걸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예를 들면 뭐 검사 공천을 무리하게 시도한다든지 이런 일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무리하게 검사 공천하는 거 애초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검사가 최소한으로 공천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계속 검사 공천이라고 비판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 뭐 검사 내각이라고 해서 많이 비판들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원희룡 장관 사실 검찰로서의 이력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력이 훨씬 더 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검찰 출신 정치인이라고 프레이밍을 짓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검찰 프레임을 많이 했던 것이 좀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이어도 예를 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지지 기반이 확실하고 지역에서도 평판이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천할 수 있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리한 검사 공천은 안 하겠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윤 대통령과 한 뭐 10번 이상 독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천 관련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겠죠. 뭐 이제 뭐 독대를 했을 때의 상상을 해보면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말을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말을 많이 들었겠죠. 10번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 공천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공천을 안 하면 안 되죠. 저희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검사라고 해서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려가 되는 것들이 너무 검찰 중심의 국정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인사들도 검사들을 너무 등용하고 있다. 중용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게 정치권까지 검사가 다 장악을 하면 이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검찰과 검사가 장악하는 나라가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될까? 이게 편식이 되는 거 아니야?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면 검찰 방식입니다. 총장식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빈틈을 좀 불법 행위를 잡고 나서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논에 갔지만 이번에 수능 관련해서도 어떤 변별력, 킬링문항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사교육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넣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능에서 사교육까지. 사교육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이 그래요. 뭐 건폭도 그렇습니다. 건설노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 개선해야 되는데 건폭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해서 검찰에 집어넣고 건설노조를 길들이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이게 국정 운영 방식이 되기 때문에 검찰 방식이 과연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국민들이 행복한가? 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국민들의 민의에 어떤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입법부마저 검찰들이 장악하면 이거는 참 심각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김기현 대표가 검찰 총선에서 없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하겠다. 본인이 당선이 되면. 했다가 말을 정치보복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 지나고 지금 1년 한 2, 3개월 되는 동안 정치보복이 과연 없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 정부의 수사,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선대위 비대위 구성의 질문이 막 나왔을 때 김기현 대표가 내가 총사령탑이고 좋은 인물이 있다면 사령탑으로 역할을 많이 하겠다. 뭐 자기랑 경쟁했던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에 정말 쓴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선거를 앞두고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중도 확장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지도부가 갖추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와서 구성을 다양하게,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기현 대표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사람이고, 뭐 최근에 이제 호남에 가서 예산 관련된 간담회를 김기현 대표가 하셨는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 또 천하람 위원장이 호남에 있는 같이 당 대표 경선 후보였던 천하람 위원장이 같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와 뭐 천하람 위원장이 소통을 안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사이 좋나요? 네, 사이 정말 좋고요.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도 충분히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소통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때가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당에 있는 인적 자원들, 외부의 인적 자원들도 얼마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제일 목표는 총선 승리다. 그것이 검찰 공천이 그걸 가로막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없어야 되는 거고, 일부의 검찰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또 그것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지도부의 방향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설 또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설인데요. 불체포 특권 포기 밝혔고요. 이것에 대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이끌었던 추미애 송영길 전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인터뷰를 다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그래 나 다 내려놓겠다. 어떤 보호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간디 같은?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참 뭐 그럴 수밖에 눈물 없는 나는 거죠.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일단 이 평가는 두 분의 평가는 조금 뭐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을 약간 그 비판하고 공격하는 내용이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한 결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뭐 이제 대단한 결정이라고 보긴 봐야죠. 뭐 시기상의 문제를 비판하긴 하지만요.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특히나 지금 현재 검찰이 어떤 기획된 수사들을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뭐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서약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 결단에 대해서 뭐 지킬 수 있겠어? 뭐 또 안 지킬 거 아니야? 이런 비아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그냥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은 거는 내려놓은 걸로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지키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요 국민들한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정치적으로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추미애 전 대표나 손희 전 대표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무저항 정신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놓고 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특권 없이 비껴서 내가 이겨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송영길 전 대표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투를 보면 야당이 검찰이 굴복한다라는 표현이 좀 앞뒤가 바뀔 수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지금 현재 야당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수사들이 지금 너무 지나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온 게 불체포 특권까지 내려놓으면 검찰의 이런 무도한 수사에 어떻게 맞서겠냐,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런 뭐 야당이 포기한다라는 좀 강한 발언으로 오해를 받는데요. 제가 봐서는 같은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무도한 지금 현재 수사를 두 분 다 비판했다라는 측면에서 그 무도한 그 수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겸허하게 불체포 특권을 늘어놓고 맞서겠다. 그 정도 수순을 다른 입장에 같은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뭐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도 궁금하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불체포 특권 관련된 논의 중에서 제일 좀 우려스럽게 봤던 것은
야당의 대표, 그다음에 국가의 정치 지도자의 말을 이 정도로 못 믿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개는 뭐 아까 우리 뭐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런저런 비판을 해주셨지만 대개 이제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뭐 비판 이렇게가 되는 거지 저 사람의 말을 못 믿겠다, 저 사람 말을 번복할 거다라는 식으로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떻게 믿냐라는 논의로 귀결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불체포 특권을 어떤 식으로 포기를 어떤 식으로 행사할 것이냐. 결국 회기를 열지 않던가.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계속 앞으로 열릴 것 같은데 그거는 회기를 열지 않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서졌을 때 전부 가결표를 던져야 되는데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부결을 던질지 가결을 던질지 결국 의원들이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바깥에서 나를 가결시켜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부결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는 가결을 지시했으나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야당 탄압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하면 그만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 불체포 특권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는 대단히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포인트인 거예요. 그 포인트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는데 의원들이 그 부결을 시켜주면 변명을 할 것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국민들한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서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서약이에요. 그러면 이건 당론으로 가결로 지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건 부결이 될 수가 없어요. 분위기도 다 당연히 분위기가 아니라 당대표가 국민한테 약속했는데 의총에서 부결로 갑시다 할 겁니까? 뭐 자율투표로 갈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미 당대표가 국민한테 약속한 거는 민주당 의총에서 그러면 가결을 그냥 당론으로 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내려놨으니까 회기 중이 아니면 영장실심심사 받으실 거 아니에요.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있지도 않은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뭐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과정으로 비판하는 것들은 조금 옳지 않다. 좀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요. 그러니까 왜 못 믿냐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당무가 정지되는 민주당 당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에 당원 8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권고사항도 아니고 당규도 아니고 뭐 위원회 결정도 아니고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당헌에 규정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만 예외를 두어서 결국 당무가 정지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당대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위기에 닥쳤을 때 이런 식으로 당헌을 우회하거나 내지는 기존 결정들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대선 국면 때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결국 검찰이 무도하기 때문에 나는 불체포 특권을 해야 되겠다라고 변명을 하고 말을 바꾼 게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한테 또 위기에 닥쳤을 때 말이 안 바뀌어질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발언권 드릴게요. 저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 했던 거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신분이었죠. 그때는 본인이 정치적인 색깔이나 입법부를 판단했을 때 정치인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지금은 의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엄연히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무슨 당헌 규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의 배경에는 우리 민주당이 혁신위가 들어왔잖아요. 혁신위가 들어온 마당에 말하자면 혁신위의 단골 메뉴는 특권 타파입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당대표로서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또 그런 요인도 고려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한테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도 나눠보죠. 결국에는 지금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도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은 67명이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상황이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더 67명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서약이지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은 개개인이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체포 특권 자체를 없애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이고 늘 어떤
최종적인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상의 권리들은.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저는 그래도 잔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김재섭 위원장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불체포 특권 부분들이 지금은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겠지만 이 시대라는 거 역사라는 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지만 또 군사 독재 시절, 또 독재 시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거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거는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그냥 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율성에 맡겨놓는 것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중학교 교과서를 좀 보게 됐거든요. 사회 저희 이제 자녀 때문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참정권부터 뭐 불체포 특권까지 그리고 이제 헌법에 그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기본 권리부터 한번 다시 자세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정치권을 좀 바라보는 시각들을 원칙으로 좀 다시 되돌려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교육계 이권 카르텔 등 학원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백억 수익을 올리는 학원 강사들을 정조준하며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라며 여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언급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교육계와 사교육업체의 이권 카르텔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른바 스타 강사까지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강사들 연봉 200억,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건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 악이죠. 이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고난이도 수능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는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공약했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공약을 내놓고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묻지마 반대를 하면서 또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킬러 문항이 이권 카르텔 형성에 역할을 했다며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어디 딴 데서 날라온 거와 같은 그런 문제를 푸느라고 난리법석을 떨고 학원을 가고 이러는 거는 정말 아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논란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과거 만 5세 입학 정책과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겹쳐 보인다며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반복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또 킬러 문항 배제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5달 남은 수능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 게 문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항, 이른바 킬러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입시 비리 수사해봐서 수능 전문가라고요? 그럼 음주 단속한 경찰관들은 술 제조 명인입니까? 정부가 이달 말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민감한 교육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부가 수능 시험을 둘러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2주 동안 학원 부조리에 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또 이른바 킬러 문항이 없다고 물수능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각종 억측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수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까지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거론되는 내년 총선 검사 공천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혁신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민주당 역시 공천을 놓고 계파 간의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검사 공천설에 대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용산의 뜻도 똑같다며 자신의 발언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검사 공천하겠다, 검사 언급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의 뜻,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부인해도 이른바 검사 왕국에 대한 당내 우려가 가시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도 민심에 부합하는 공천에 동의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오다가 내려가가지고 낙점할 것이다, 낙하산할 것이다. 그래서 검사가 그냥 여기저기 마구 바뀔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는 등 신뢰관계가 쌓여 있다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선대위 구성 등 김기현 체제 흔들기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등을 둘러싼 내부 잡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천 기득권 혁파를 개혁의 기치로 내건 혁신위의 활동 방향을 놓고 벌써 계파 간 신경전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1년 이재명 지도부와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당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마지막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이 표면적인 이유는 제대로 된 쇄신이지만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는 현실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같은 이유로 친명계에선 현 지도체제 아래에서 안정적인 혁신을 위해 비명계의 비판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친명계 핵심인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를 얻었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를 찍었냐 안 찍었냐? 그러면 이거를 하면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닙니까?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을 거라며 비명계를 달래면서도 이재명 대표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권리당원 입지 강화 등을 꾀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내에선 본선 링에 오르기 위한 내부 경쟁자들끼리의 수싸움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공약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 대표가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연설 하루 만에 언론인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선거제도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정권을 주면 상대국도 줄 거라고 기대하고 도입했는데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을 콕 집진 않았지만 특정국에 집중된 외국인 투표권이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며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기현 대표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외국인 투표권은 헌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과 태도에 관한 문제이고 상호주의는 국제 표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주권 일단 따놓으면은 그냥 평생 외국에 살아서 가끔 오면서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 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 대표가 3년이나 남은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를 불쑥 꺼내든 데에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등으로 강해진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권 있는 외국인 중에는 세금 내는 영주권자도 있다며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복합적인 여러 사안들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정말로 진지한 제안인지 정치적 구호인지. 한중 관계가 나빠진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의원들도 또 한 번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와 여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며 집권 세력이 할 일을 야당 의원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내년 총선에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에 없는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이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문제로까지 사실상 번지면서 대중외교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지역 첨단 기업 6개사에서 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프랑스 이메리스와 벨기에 유미코와 전기차와 조선 소재 관련 독일 콘티넨탈과 영국 라일락캐스트 등이 한국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와 유럽 간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첨단 소재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공급망 확보를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수출이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출 기업들을 상대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인데 특히 반도체 불황이 끝나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인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선박과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품목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수출 실적 50만 달러 이상 기업 1,000여 곳을 상대로 3분기 수출 여건을 조사한 결과 수출 경기 전망 지수가 108.7로 집계됐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수출 여건이 나아진다는 의미인데 지난해 1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은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128.5로 전분기의 52와 비교해 크게 개선됐고 수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상담과 계약은 더 큰 폭으로 좋아졌습니다. IT기기 소비가 늘면서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가격이 많이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휴대폰 부문도 굉장히 같이 좀 부진했었는데 IT 쪽이 그 3분기를 기점으로 좀 되게 회복세에 접어들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선업종도 3분기에는 그동안 수주한 선박들의 인도가 집중되며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화학공업은 탄산, 리튬 등 무기화학품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전기 전자 분야는 중국 수입 수요 감소와 물류비 등의 영향으로 수출 여건이 계속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협회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기대감이 반영되며 3분기 수출 전망이 밝아졌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은 여전히 부정적 요소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회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의원이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해 직권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촉 제청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로 이 조항은 최저임금위원에게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연결식이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 열렸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지 50일 만에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한 경찰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빗줄기 사이로 검은 웅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납니다. 검은 머리띠를 맨 노조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뒤를 따라 걷습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앞두고 경찰 수사를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분신한 고 양회동 씨.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오던 건설노조는 결국 사망 50일 만에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없는 죄까지 뒤집어쓰며 강압적인 수사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상상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무서웠고 두렵고 아팠을까요? 연결식 참석자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열사가 염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앞장서서 건설노동조합이 투쟁하겠다는 것을 결의합니다. 노조와 정부 사이 갈등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경찰은 우선 건설노조가 지난달 서울광장과 인근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장옥기 위원장 등에게 5차례 출석 요구를 이어왔습니다. 장 위원장 등 간부들은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를 마무리 지은 만큼 약속대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나가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여 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다음 달 민주노총이 계획하는 총파업 대회에서도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도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노조는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는 상황. 이르면 다음 달 초 노조와 정부가 다시 거세게 충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다음 달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가격 인상 요인은 합당한지, 분양가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가격이 오릅니다. 쌍용 C&E와 성신양회는 1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과 전기료가 계속 올라 견디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판매 가격 인상을 했지만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51.60까지 인상된다고 감안하면 다 인상된다고 감안하면 저희는 솔직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업체 두 곳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났습니다.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9.5%와 5.3%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시멘트 원가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값이 하락해 가격을 오히려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톤당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정점을 찍었고 이에 맞춰 시멘트 값은 2차례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연탄 값은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2년도에 시멘트 레미콘 단가 인상이 좀 급격하게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공사 현장들의 원가가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 상처가 나 있는 상황에서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분양가 영향을 두고도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시멘트 업계는 100제곱미터 아파트 한 가구를 짓는데 20톤의 시멘트가 필요한데 가격이 올라도 시멘트 비용은 240만 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추산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시멘트 가격이 10% 오르면 공사비가 많게는 1.4%, 분양가는 그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가 산정 구조가 워낙 복잡해 투명한 가격 협상이 어려운 상황. 국토교통부는 양측 협상을 중재하고 시멘트 과점 구조에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로 국내 천일염이 품귀 현상을 빚자 정부가 시중 공급 물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오늘 천일염 생산과 유통, 가공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송 차관은 천일염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 가격으로 손쉽게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출하 시점을 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격 안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일정 물량을 수매한 뒤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쯤 수원에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해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출산하고 하루 만에 아기들을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안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아이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전화금융 사기로 피해자 한 명이 41억 원을 뜯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치밀한 수법으로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이 사기 조직이 국제공조로 검거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찰이 비행기에서 내린 남녀를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검거해 한국으로 넘긴 피의자들입니다. 송환된 이는 모두 8명.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8명 모두를 구속하고 다른 조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130여 명이 이들에게 속아 200억 원을 피해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단일 전화금융 사기 최대 피해였던 지난해 41억 원 사건과 2021년 21억 원 사건이 모두 이들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14억이 대출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 비용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나갔고,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게 해 돈을 빼앗는 전형적인 수법. 하지만 검사 신분증과 공문서를 위조하고 가짜 검찰 사무실에서 화상통화까지 하는 뻔뻔함에 피해자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 책상 집기하고 또 우리 검찰기, 또 법복, 또 뭐 영장을 이렇게 영장이나 그런 사무 서류 이렇게 비치해 놓고 유도를 하다 보니까 경찰은 유사 피해 6천여 건 중 상당수가 이들 소행일 거로 보고 여지의 수사와 함께 중국인 총책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투자자문업체 추천으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거액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가짜 가상자산을 지급한 뒤에 현금화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받아내서 몰래 대출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인 이곳. 여느 업체 사무실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벌어진 장소입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대포폰 여러 대를 들여다보면서 조직원을 추궁합니다. 아니 뭐 따로 있어요? 본인 업무폰이?
범행은 투자 자문업체 한 곳에 고객 명단을 유출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업체 직원이라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가상자산으로 손실을 메꿔주겠다고 꾀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엔 실제 코인을 그대로 본든 짝퉁 코인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조직원이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공동인증서를 가로챘습니다. 그러고선 피해자 70여 명의 명의로 몰래 비대면 대출을 받았는데 지난 1월부터 5달 동안 26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14명을 긴급 체포하고 이 가운데 총책 30대 여성 A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하고 이번 달엔 아예 사무실을 말레이시아로 옮겨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금을 대포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가상 자산을 이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그리고 상담 직원들의 월급이나 수당조차도 코인으로 지급하는 등 추적을 피했다는 특이점도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조만간 검찰에 넘기고 애초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도 밝혀낼 방침입니다. 또 가짜 가상자산을 제공해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YTN은 최근 지역 농협 직원이 ATM에 들어가야 할 억대 현금을 훔친 사건 등 금융기관들의 허술한 내부 통제 문제를 연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 농협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려 온라인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자꾸 이런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지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지역 농협 직원이 현금 인출기에서 1억 원 넘게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구로구 지역 농협 직원 횡령 사건. 비슷한 시기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른 지역 농협 지점에서도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납 업무를 맡아오던 30대 남성 A씨가 지점이 보유한 현금 가운데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겁니다. A씨는 이번 달 초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점 금고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빼낸 뒤 모두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썼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지점 측은 있어야 할 현금의 30% 이상이 사라졌다는 걸 A씨가 경찰에 자수하기 전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실제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일 확인하는 시제 검사가 이번에도 허술했던 겁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 시제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부문 감사를 진행합니다. 정기 감사는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2년에 한 차례, 부문 감사는 사고가 난 지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따로 예고가 없는 불시 감사는 올해 상반기 140곳에서 이뤄졌는데 여기서 적발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역 농축협이 전국적으로 4,7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감시망으론 횡령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문감사의 경우에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후 약방문 형태의 형식적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감사의 효과성과 투입 인력과 시간의 빈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딴 횡령 사고에 농협중앙회 측은 불시감사 횟수를 늘리고 시제검사 담당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중은행처럼 정기감사도 주기를 두는 대신 불시에 진행하거나 영업점끼리 교차 점검하게 하는 등 내부 통제를 더 엄격히 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구에서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착륙하려고 200여 미터 상공을 날던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하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33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갑자기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재산 피해가 얼마인지 조사하고 있는데 수리비만 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앙지방검찰청 2층에서 20대 여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여성은 과도로 의자를 찢고 책 수십 권을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뒤늦게 방호요원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에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청사 건물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고 보안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발생했던 수해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 흰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경북 포항시를 찾았는데요. 10달이나 흘렀지만 하천 복구 작업은 이제야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장마도 시작되는데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흙탕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아파트 옆 냉천이 범람하면서 삽시간에 물이 들어찬 겁니다. 주차된 차를 옮기러 들어갔던 주민 7명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10달이 흘러 다시 다가온 장마철,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가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게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던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이렇게 자동 차수문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차수문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원상복구도 차일피일 밀리면서 올해 또 수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차수막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제일 큰 근본 원인은 냉천에서 준설공사를 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모든 주민들은 창문에서 냉천을 쳐다봅니다. 물이 넘치나 안 넘치나. 범람했던 냉천의 항구 복구 작업은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습니다. 예산 문제로 작년에는 아예 공사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계획을 잡고 행정 절차를 밟느라 5달을 허비했습니다. 복구 공사에 걸리는 시간은 앞으로 2년. 경사면에 흙포대를 쌓고 하천 토사를 실어내는 응급조치에 의지하며 장마철을 2번이나 더 견뎌야 합니다. 하류 쪽에 있는 제방을 최대한 고수부지를 사토해서 깎아내고 사토를 해야지만이 하류 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본격적인 우기철이 도래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사토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참사 수사마저 하천관리기관과 아파트 직원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복구 작업까지 늦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중미 온두라스의 여성 교도소에서 갱단 간의 분쟁으로 촉발된 폭동이 일어나 최소 41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카스트로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약 25km 떨어진 타마라시의 여성 교도소입니다. 재소자 간의 싸움으로 총격과 방화까지 벌어지면서 군인과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화상과 총상을 입은 40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참극은 중남미의 갱단인 MS-13과 바리오 18 간의 분쟁으로 추정됩니다. 두 조직은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물론 미국에서도 잔혹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Eso es lo que buscan hoy, el miedo y la zozobra de las autoridades. Sin embargo, no nos vamos a doblegar. Lamentamos que hayan atacado a la cárcel de Cefas. 재소자들의 생사를 모르는 가족들은 교도소 앞에 모였습니다. 곳곳에서 절규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Nosotros estamos aquí en espera, no sabemos qué pasó adentro, no sabemos nada. No, bueno, en mi parte no sé si mi prima está viva y mi hermana también no sé nada.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갱단이 벌인 끔찍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도소 내 분쟁이 빈발하는 온두라스에서는 2019년 갱단 간 싸움으로 18명의 수감자가 숨졌고 2012년에는 화재로 35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대서양에서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을 수색하던 요원들이 실종 장소 인근에서 수중 소음을 감지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미국 해안경비대는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잠수함 탐지 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캐나다 국적의 해상 초계기가 수색 지역에서 수중 소음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중 탐색 장비가 재배치돼 수중 소음의 발원지 탐색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상 초계기가 감지된 자료는 미 해군 전문가들에게 공유돼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분석 결과는 향후 수색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정부의 내부 정보를 인용해 수색대가 수중에서 쾅쾅 치는 소리를 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양성평등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면서 선진국이자 G7 의장국으로서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젠더갭 지수를 인용한 결과인데 특히 정치 분야의 양성평등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 WEF의 젠더갭 지수에서 일본은 146개국 중 125위, 지난해 116위보다 순위가 더 떨어지며 최하위 수준, G7 국가 가운데서는 꼴찌입니다. それが根付いている人がまだいるっていうのもあるし、一気に皆さんの意識が変わるっていうのは何事もちょっとずつなの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ね、世代が変わっていかないことには。会社とかでも以前よりは進んで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まだ世界の他と比べてはあんまりちょっと遅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 젠더갭 지수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등 4개 분야의 양성평등 현황을 평가해 지수화한 겁니다. 특히 정치 분야는 138위로 131위의 사우디보다 낮았는데 10%에 불과한 여성 중의원 비율과 여성 총리가 선출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경제 분야는 123위로 실제 지난해 7월 말 기준 프라임 상장 기업 중 여성 임원 비율이 30%를 넘는 곳은 2.2%에 그쳤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최근 경제 선순환을 위해 여성의 적극적인 진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女性活躍と経済成長の好循環の実現に向けた取り組みの推進です。企業における女性雇用を加速化すべく 양성평등의 초라한 성적표에 일본 정부는 선진국 체면을 단단히 구겨야만 했습니다. 2023年のジェンダーギャップ指数において、日本は昨年と比べてスコア、順位とも下降しており、我が国の現状を謙虚に受け止める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지난해 99위에서 이번에 105위로 떨어져 역시 하위권을 면치 못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일본의 이번 양성평등 지수는 올해 G7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가들이 에펠탑을 친환경 풍력발전소로 만드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에펠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날개 모양의 소품을 단 그물망을 펼쳐 에펠탑을 풍차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또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을 끝내고 오염 유발자가 대가를 지불하게 하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오는 22일부터 이곳에서 열리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경주 10원방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10원빵 제조업체가 지역 관광상품 판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에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화폐 도안을 사용하려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에 따라야 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긴 했지만 이 비로 인해 더위는 주춤했습니다.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게 느껴진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도 새벽 중에 모두 그치고 이후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제주도에는 휴일 전후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YTN 자정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